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기현, 이재명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한 목소리 냈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주류 껴안기 행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우리 자연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 많이 보셨죠? 오늘 더튜브 시간에는 양봉업을 하는 청년 농업인 푸응 씨 초대해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최근 상황과 꿀벌의 천적, 장수 말벌과의 전쟁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 동원 피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민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과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를 두고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1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2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경기 둔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시설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겨뒀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자재를 수송하던 헬기가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모레 오전엔 한일 의원 연맹 등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동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에는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조야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연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내놓을 성의 있는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일본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외교 안보와 경제 현안에서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오전 정례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首脳同士で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만찬의 형식인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도쿄 시내에서 1, 2차에 걸쳐 만찬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차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 오므라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일본 측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형식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본 최대 부스를 기록하고 있는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1면에서 11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이면서 국제사회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출마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 모순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정권 교체 후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내놨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 강화를 천명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인 만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는 이 밖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활동과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본에 건너갔던 경험담까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우리로서는 과연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에 어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여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 동원을 징용이라고 표현하며 강제성을 부정해 왔는데요. 지난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발언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보수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회담에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본 기업이 참석할지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현안, 특히 군사협력 부문에서 성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해소,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즉각 공유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박 2일 방일 결과로 한일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10여 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됐고 지난 2018년부터는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는데 그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문구를 가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정상이 심도 있게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담은 발표문을 차례로 낭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의 만남은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며 3자 관계는 북한이 초래하는 위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서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 원씩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에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 안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일본 실무 방문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이번에는 어떻게 발현될지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한일 두 정상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에 일본 최대 번화가인 긴자에서 만남을 이어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긴자의 스키야키 요리집에서 1차로 만찬을 하고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길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두 차례에 걸쳐 만찬 겸 친교 행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두 정상이 갈 걸로 알려진 식당 렌가테인데요. 1895년에 문을 연 오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렌가테이에서 먹은 오므라이스의 맛을 잊지 못한다고 일본 측에 전하자 배려 차원으로 선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케이크를 잘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죠. 미국 정상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땐 어땠을까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는데요. 정원이 예쁘기로 유명한 하포엔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직접 녹차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향을 배려해서 두 정상이 자바현에서 골프를 쳤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카트를 몰기도 했죠. 이후 스노 경기를 관람하며 두 사람의 친밀도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는 구이가 유명한 도쿄의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극진한 대접을 두고 당시 일본 내에서는 과한 접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나흘 국빈 방문 접대에 4억 원을 넘게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했죠. 일제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치와 지소미아, 또 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최고의 환대, 그 이상의 결과물,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잘 챙기는 성과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 만난 여야 대표, 민생 문제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당선 일주일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만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여야 당대표 회동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해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상견례 자리인 만큼 덕담이 오고 가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김 대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과 국가 안전보장 문제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며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의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협의를 위해 자주 만나자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도 이제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정책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거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과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좀 만들고 우리가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좀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오늘 오신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뒤에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감한 현안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힘을 모으자며 협치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는 보였는데 향후 실천 여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굴욕 외교는 안 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굴욕 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 보고 대신 갚으라는 셀프 배상이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까지 내어줄 거냐는 야당의 비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주 최대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노동약자의 여론을 세밀히 듣고 방향을 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선 근로시간 개편 장점이 제대로 안 알려져서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조를 맞췄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은혜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재검토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재차 홍보수석이 나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섭력이 없는 노동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 재검토에 대한 여야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역시 충분히 여론을 더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마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력성 없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노사에 선택권을 주자는 게 정책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그 개편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바뀝니다. 친정과 현충일은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대체 공휴일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회사원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인사처가 대체 공휴일 대상이 지금보다 2개가 더 늘어난다고 밝힌 건데요.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7개였는데요. 앞으로는 9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면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 일, 월 이렇게 휴무가 되면서 사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 평일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됐던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요.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처음 도입된 건 10년 전인 지난 2013년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사실상 하루가 줄어들게 되니까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엔 구정과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3개만 적용이 됐고 2021년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에도 14개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는데요. 주제가 첨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에 150개가 넘는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그리고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합하면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까지 15개입니다. 배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550조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는 국가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대규모 사업인데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 우선 수도권은 용인의 산단 후보지가 정해졌습니다. 규모가 710만 제곱미터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 등을 구축합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용인을 포함해서 15곳, 전국의 15곳이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가 됐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에는 최대 규모입니다. 충청권으로 보면 대전, 천안, 청주, 홍성이 후보지로, 또 호남권에서는 광주, 고흥, 익산, 완주까지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이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고요. 대구, 경북권 후보지에는 대구와 안동, 경주, 울진까지 4곳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에 개발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자재를 수송하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기장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이번 사고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사고 발생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45분쯤입니다. 추락 장소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길이, 지금은 이제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 뒤쪽 야산인데요. 헬기 한 대가 굉음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마을 주변에 높은 송전탑이 많은 곳인데요. 목격자 말로는 헬기가 전선에 걸리면서 큰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나며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헬기를 조종했던 64살 노모 기장과 송전탑 자재업체 관계자 51살 이모 씨였는데요. 2명 모두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영월 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제작된 경남 소재 항공사 소속 민간 헬기인데요. 원래 강원도와 시군이 산불 헬기로 공동 임차했던 헬기였는데 지난주 회사 측에서 산불 헬기를 다른 헬기로 대체했습니다. 대신 사고 헬기는 송전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선 등 자재를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고 헬기의 송전탑 공사 투입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영월군청, 한전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투입됐는데요. 헬기 비행계획서 조사와 함께 현장 투입 경위 그리고 블랙박스 확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자신의 SNS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가족들은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입니다. 자신을 고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성.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신상 관련 서류들까지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희동 자택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며 전두환 씨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대한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 역시 해당 와이너리를 차리는 데 든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와 사촌, 지인들의 범죄 비리 의혹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로를 올린 이유는 뭘까?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정상이라며 진료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죗값을 달게 받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들의 폭로에 아버지 전재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프다며 언급된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주통일 민중전이라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고 북측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국가안보 위해 조직에 가담한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수십 차례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범죄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북측의 지령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갓난아이를 두고 사라진 뒤 다른 여성이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병원에 아이를 두고 사라진 30대 산모 A씨와 며칠 뒤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B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아이를 낳은 뒤 산후조리 등의 명목으로 아이를 두고 혼자 퇴원했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B씨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면서 데려가려다가 수상하게 여긴 병원이 경찰에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변종 룸카페 영업을 막기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서 시설 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벽면 창문과 출입문이 투명 창으로 특정 위치에 설치돼 있고 잠금 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또 영업 예시에 키스방과 휴게텔 등과 함께 룸카페를 포함해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일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더튜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봉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젊은 양봉인 푸응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 또 양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푸응 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예, 네. 카메라 보고 하시면 네. 됩니다. 저는 예. 이제 부산에서 양봉하면서 유튜브도 1인 창작자로 활동하고 예. 있는 푸응 TV의 김국현이라고 합니다. 푸응이라는 뜻이 예.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태국어로 벌이란 뜻입니다. 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태국어과를 나왔는데 네. 네, 와이프가 태국어과에서 이름이 푸응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차용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네. 네. 지금 양봉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신 건데 네. 양봉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양봉한 지는 한 7년 차 정도 됐고요. 7년 네, 차. 유튜브는 한 5년 차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 양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나 주변 사람들의 이제 꿀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게 뭐 진짜 꿀이니 가짜 꿀이니 이런 오해도 많았고 아. 좀 한국에 좀 팽배한 좀 가짜 꿀 인식이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환불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 꿀 가격 자체가 한 20년간 좀 변동되지 않은 부분도 컸어요. 왜냐면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꿀 가격을 제가 저 혼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시장 가격이 안 오르는데.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꿀이라는 결과로만은 돈을 벌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과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꿀 이야기 하면서 이 꿀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요즘 네.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꿀벌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네, 일단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인데 음.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양봉 농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합니까? 일단
뭐 한 200통, 300통 하시는 분들도 하루 아침에 다 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되게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풍신내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는 피해가 크게 없었는데 예. 올해는 조금 저도 한 반 정도는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나 뭐 이렇게 안에서 죽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네. 뭐 먹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장수 말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후가 변하면서 벌들이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모르겠는데 네. 하루아침에 기후가 변해버리니까 이게 벌들도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기후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응애나 뭐 다른 천적들의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응애가 어떤 건가요? 응애라고 해서 이제 벌들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죠. 벌들 몸에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벌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화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보면 양봉업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젊은 농업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직접 이게 양봉업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는 네. 한 3년 정도는 진짜 많이 벌도 많이 죽이고 이게 제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벌들도 많이 죽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벌들이 키우기에 좀 민감한 동물입니까? 네, 좀그 기후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제가 시작하고 기후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예. 네, 좀 그랬던 것 기후에 같아요. 민감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날씨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울 때 추워줘야 되고요. 예. 네, 따뜻할 때 따뜻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추운 날 또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예. 기온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벌들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폐사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벌의 공격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장수말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해봅시다. 일단 여기 이 통에서 이 정도 나왔고, 한 통에서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빨자. 자, 저희가 영상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꿀벌의 천적이 이 장수 말벌이라면서요. 네. 예, 어떻게 천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장수말벌이나 기본적으로 말벌 종류들이 이제 꿀벌을 잡아가서 애벌레를 먹입니다. 자기들 애벌레를.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잡아가는 거죠. 저거는 직접 다 찍으신 거죠? 네,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벌을 잡을 때 저렇게 잠자리채라고 하나요? 저런 걸로 네. 해서 저런 식으로 원래 잡나요?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네. 잠자리채로 직접 잡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해도 저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저게 제일 맞습니다. 손에도 뭐 그냥 뭐 장갑 같은 걸 안 끼시고 맨손으로 잡고 계세요? 네, 일단 저 같은 양봉업자들은 예. 말벌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죠.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네. 말벌이 안 무나요? 쏘지 않나요? 쏘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아니까 예. 그걸 피해서 하죠. 어떤 습성이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꿀벌들을 물러온 애들은 예. 공격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그 영상을 보면은 직접 저렇게 집게로도 그 집으시면서 네. 막 대화를 하시는데 네. 얘네가 굉장히 동료애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히면 그 같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한 마리가 와서 여기 뭐 잡을 만하다, 꿀벌 이거 좀 우리가 먹을 만하다 하면 예. 동료들을 부릅니다. 네. 동료들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 선발대를 한 마리 잡아서 예. 쥐끈끈이 같은 거에 이렇게 예.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에다 속아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끈끈이 잡는군요. 붙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 아파트를 제작해서 말벌들을 많이 잡으셨다고. 네. 예. 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양봉업자기도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기도 하니까 예. 그런 걸 콘텐츠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3D 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잡혔습니까, 저기? 저렇게 하고 이제 일단 한 20마리 잡아서 예. 저걸 저렇게 앞에다가 놔두면 그 또 페로몬 냄새를 맡고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수백 마리가 들어가기도 합니까? 그 기존에 쓰는 트랩에는 예. 한 300마리, 400마리씩 들어가죠. 네. 저 아파트 영상도 있는데 네. 제일 조회수 높은 게 그 말벌 퇴치하는 토치로 퇴치하는 네. 영상인데 그게 1,200만 회가 아, 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하죠. 조금 통쾌했나 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꿀벌들을 이제 막 물어가는 말벌들을 그렇게 퇴치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말벌의 잔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오면 한 10여 마리가 오는데 10여 마리가 와서 한 통에 있는 꿀벌을 죽이는데 한 30분이 안 걸려요. 한 3에서 5만 마리를 죽이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4만에서 5만 마리를요? 네. 그럼 그동안에 열심히 키워놨던 꿀벌들이 30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통만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가 만약에 못 봤다 한 2시간 있었다 하면 한 4-5통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럼 뭐 완전히 말벌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말벌이 우리나라 토종 말벌도 있고 네. 뭐 해외에서 유입된 말벌도 있다면서요? 네, 그 등거물 말벌이라고 네. 요즘 제일 문제인데 얘들은 장수말벌처럼 한 통을 이렇게 막 다 없애진 않는데 네. 한 마리씩 물어가는데 하루에 한 400마리, 500마리씩 와요. 많이 올 때는. 물어서 간다고요? 네, 물어가요. 물어가서 이제 꿀벌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자기 애벌레 먹이고 꿀벌을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등거물 말벌이 물어가는 애들이 외역봉이라고 바깥 일을 하는 벌들이거든요. 네. 바깥 일하는 애들을 자꾸 물어가니까 바깥 일 하는 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벌통의 그 체계가 조금 무너지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푸은 씨는 전문가시니까 말벌의 습성도 잘 알고 해서 저렇게 작업을 해도 쏘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뭐 일반인 분들은 뭐 봄에 등산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퇴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말벌 집을 밟았다거나 해서 말벌들이 많이 튀어나왔을 때는 일단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네, 곳이요?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머리 감싸고 일단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물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쏘였을 때 그때 해독제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소염제가 있는데 그 말벌 같은 경우 여러 번 쏘이면 그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그렇군요. 바로 좋습니다. 병원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이 말벌도 그렇고 향수라든지 그런 화장품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싫어하죠. 근데 싫어한다는 의미가 예. 싫어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싫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산에 예. 갈 때 향수 뿌리거나 향이 강한 화장품은 안 바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오히려 자극하는 경우가 되죠. 두 분이 계신다면 예. 네. 여성분이 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앞서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네. 진짜 벌꿀인데 이걸 가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들고 왔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하얗게 결정화가 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포도당이 응고되는 부분인데 아. 보통 이제 설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설탕이 들어간 꿀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포도당 함량이 과당보다 포도당 함량이 높을수록 한 13도, 14도만 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은 설탕이 섞인 그 설탕 녹인 꿀은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맑은가요? 네, 일단은 맑은데 뭐 진짜 영하권까지 떨어진다면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이런 거는 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성향이 요거는 포도당 함량이 높으면 이런 결정화가 생깁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그 벌꿀을 살 때 네.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품질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예. 이게 100% 진짜 꿀이다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 꿀을 알아보는 방법은 탄소 동위 원소비라고 해서 네. 그걸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그 방법. 탄소 동위 원소비가 모든 그 우리가 꿀을 사면 다 기록 표시돼 있죠. 이제 뭐 마트나 큰 네. 데서 파는 사면? 거는 다 기록돼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진짜 꿀이 대부분인데 가짜 꿀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짜 꿀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먹어서 먹어도 알아보는데, 알아요? 네. 맛이 다른가요? 맛이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이나 향이 다르고. 지금 가져오신 꿀을 저희가 좀
접시에다 담아봤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네, 이거는 벚꽃꿀입니다. 벚꽃꿀이요? 네. 제가 잠깐 먹어볼게요. 네. 향도 다르다고 하셨죠? 향도 꽃마다 다 다르고 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먹어보시면 아마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에요? 저는 사실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맛이 달라요? 이제 먹었을 때 네. 풍기는 향이 다르고. 아, 향. 네. 일단 저희가 뭐 피자집 같은 데 가서 고르곤졸라를 먹으면 나오는 꿀들이 보통 설탕꿀인데. 네. 아, 그게 설탕꿀입니까? 네, 대부분? 보통 설탕꿀을 씁니다. 그건 아무런 향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단맛만 좀 강하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좀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네, 생꿀일수록 단맛이 조금 약합니다. 네. 근데 이건 확실히 먹고 나면은 그 잔향이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그렇네요. 같은데. 네. 아, 향을 이야기하시니까 좀 알겠어요. 맛은 단맛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향이 좋네요. 네. 이게 벚꽃. 예, 벚꽃입니다. 꿀이고. 근데 보통 아카시아 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맛있는 꿀은 잡종. 그러니까 야생화 꿀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서 저는 야생화 꿀을 좋아하는데 또 아카시아 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포도 함량 자체는 그 잡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꿀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통 등급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등급 자체도 이제 탄소비를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탄소비가 정확히 좀 쉽게 풀어주면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이제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꿀에 들어있는 탄소의 그 비중을 탄소의 비중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과당이라면 네.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14% 정도가 나오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당이라면 네. 마이너스 23.5부터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양봉을 시작하셨고 또 네. 유튜브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주변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1인 방송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는 그 기록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잘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푸흥씨 구독자 수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젊은 양봉인으로서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퇴근길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특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져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저녁까지 약한 봄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특히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3도로 오늘 아침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체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워낙 온화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레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환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김기현, 이재명 여야 대표 오늘 만났고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했는데 꼭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주류 껴안기 행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